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요 1장은 가볍게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2장으로 오늘 곧바로 넘어갈 예정인데 hello. 그래서 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 다윈의 진화론의 이제 근거에서의 기린의 목, 진화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의제로 화두를 던졌는데 그 전에 그러면 라마르크 다윈이 아주 영어로 얘기해서 인사이트풀한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과 자연 환경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다양한 종 분화를 일으켜가지고 진화를 주도를 했느냐 하는 그러한 이론을 확립을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를 깨우쳐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거의 팩트로 막 설명을 하는 이런 시기를 이루게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이, 이 라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말이 되는 이론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불용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퇴화되고 안 쓰면 퇴화되고 쓰면 발전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용불용설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마 용불용설에 대해서도 얼핏 들어봤음직한데, 제 경험에 고등학교 때 이 용불용설은 이제 완전히 박멸해야 될 그런 이론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이론. 그런데 현혹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진화론에 가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옳지 못한 이론에 그렇게 쉽게 빠지지 말고, 자, 이것이 진짜 진화론이다 하면서 다윈을 이제 부각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다윈은 어째서 옳은가라는 비교를 우리도 한번 봅시다. 일단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나? 했더라도 안 했다고 치고 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도 그 크레딧을 주자면은 비록 저찰상가 비록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처음으로 일단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한 이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전제가 이렇게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제 이 그림이 인터넷에서 뿅 하고 튀어나올 때 설마 제가 이걸 그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간혹가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도 강의실에 튀어나옵니다. 그럴 땐 내가 언제나 그걸 내가 그렸다고 빡빡 이제 자랑을 하긴 하지만, 기린이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갑자기 먹을 게 저 하늘 저 높은 곳에만 먹을 게 생겨버리는 뭐 기후 변화가 왔던 어쨌든 간에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곤란해진 기린들이 이제 절치부심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두 각자 열심히 먹을 게 딴 데는 없으니까 손쉽게 이렇게 낮은 데서 따먹을 수 있는 먹이가 갑자기 가뭄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높은 데 있는 곳에 있는 음식을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각자 도생, 노력을 막 하다 보니까 목 길이가 점점 이렇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몸이 쇠약해서 약골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와이프랑 여기 오기 전에 새벽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 뭐지? 피지컬 100 시즌 2를 나한테 보여줘가지고서 또 각성하게 만들고, 와, 저런 사람들 나도 다시 헬스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막 이러면
헬린이부터 시작해서 헬창이 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거기 나오는 이런 근육질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각성도 환경이 집에 이제 우리를 주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근육질과 이런 약골 몸매와 서로 대비되는 또 하나의 형질이란 말이에요, 형질. 형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여러 종류들이 다 형질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이 돼서 이 비교가 되는 대상들이니까 캐릭터로서. 그러니까 이런 형질이 그런 식으로 변하잖아. 변하는 거 알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형질이 변한다. 그래서 기린들이 전부 갑자기 목이 길어졌어요. 우리 기린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에 이런 기린들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라마르크의 그러한 기린이 왜 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됐는가? 특이하니까 일단. 어디를 봐도 이렇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긴 목을 가진 이런 말처럼 생겼는데 이런 긴 목을 가진 동물은 참 찾아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관심을 많이 집중을 받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라마르크에 의한 기린의 진화 이러한 방식에는 어떤 큰 두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목의 길이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환경을 극복하려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얻게 된 그런 형질을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것을? 그러한 형질? 혹시 들어본 일 없어요? 다 들어봤을 거야.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획득 형질. 못 들어봤어? 오우. 획득 형질이라는 얘기. acquired trait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요 획득 형질이라는 얘기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환경에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한 그 당대의 노력에 의해서 방금 전에 언급한 헬스장 가가지고서 근육을 막 키우는 듯한 그런 것들이 전부 획득 형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의 그 첫 번째 획득 형질에 의해서 이렇게 얻은 형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이 기린이 획득 형질로서 목이 길어진 것이 획득 형질인데 그것이 이제 큰 전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게? 이게 보통 획득 형질이면은 만약 이런 기린처럼 우리가 획득 형질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근육질이 되면 그 다음에 나의 자손은 아들, 딸은 태어날 때부터 막 마이티 마우스가 돼가지고 탁 태어났는데 안 그런 거 알잖아, 이제. 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아들, 딸은 그대로 처음부터 나의 옛날의 시절에 야리야리한 몸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대충 경험치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데 이것은 이 천재는 자 이것이 설마 당대에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출발선이 획득 형질 우리가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다음 세대에서는 이미 출발선이 부모 덕에 이만큼 높아져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의 경험치로 이렇게 각자가 열심히 각자 노력을 해서 이렇게 길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 이게 다시 다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도로아미타블이 사실은 획득 형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획득 형질의 특성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이렇게 폄하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개개인이 전부 각자 도생을 해서 이렇게 목 길이를 길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이 진짜 길어지나? 라는 첫 번째 그런 획득 형질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노력이 물론 어떤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잠시 넌 잠깐 들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일단 된다는 것도 상당히 그 큰 전제이고, 이게 만약 된다면 나도 열심히 뭐 한번 노력을 해볼 거야. 저 천장에 있는 거 뭐 따먹으려면 나도 막 이렇게 노력해보면 혹시 나도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근데 잘못했다. 왜 안 하느냐? 목이 길어질까봐. 이게 길어져야 되는데 목만 길어질까봐 난 그건 안 하는데, 아무 쓸데 없으니까. 어쨌든 그것부터가 일단 이상한 전제고 그것이 또 유전이 된단 말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그 유전에 관한 어떤 특성은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정설이잖아요. 네가 아무리 당대 노력을 해봤자 그것은 네 당대에서 왜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뒤에 나의 노력으로 막 뭔가를 변화시키고 어떤 형질의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는 성취할 수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야? 나의 유전자를 변화시키지는 않은 건. 내가 열심히 푸시업을 100번 한다고 해서 원래 근육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 DNA 유전자가 DNA 염기셀이 갑자기 돌변하지 않잖아. 그냥 원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유전자, 근육이 훨씬 더 조금 더 확장, 팽창했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게 원래 근육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갑자기 달라져가지고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획득 형질의 맹점인데,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결국 어느 정도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이룰 수는 있으나, 그 개선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DNA 레벨로 가서 유전자한테 가가지고서 DNA를 이제 뜯어 고쳐야 되는 건데, 요즘 말하는 유전자 편집 같은 뜨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하는 편집처럼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획득 형질에 대해서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그래서 라마르크는 멍청이. 예.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이런 데에 괜히 현혹되지 마라라고 교육을 뭐 한 100년 넘게 해왔겠죠, 인류가.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이제 정설로 확인을 인증을 한 이 다윈의 이론에 입각한 기린이 길어지게 된 원인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이 글을 보고 어떻게? 그러니까 다윈이 라마르크와는 완전히 다르게 극명하게 다른 점이 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걸 다윈의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출발선상이. 다윈에 의하면 라마르크는 각자 전부 목들이 전부 다 짧았어. 애들이 그린 애들 전부 다 목들이 짧았는데 갑자기 동기부여가 되니까 야, 목을 길게 해야 되겠다고 전부들 그 동기에 의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전부들이 다 목들이 평균 목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윈은 뭔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르죠? 다윈의 이론에서는 형질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거지. 다양성이. 이 동네에 기린들이 쫙 다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린들끼리는 서로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목 길이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사슴이야 왜 목 길이가 중요해. 그래서 목 길이는 전혀 중요하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이 긴 기린, 짧은 기린이 그다지 그까짓 거. 그러니까 그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짝을 지을 때, 저 총각 기린 목이 되게 기네, 멋있다. 라고 어떤 그런 동기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지. 목 길면 뭐해? 또 목이 짧다. 아유, 별로 호감이 안 가. 그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의 차이들은 다양성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벌써 그 형질의 다양성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 자연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이득이 되는 그런 이점이 되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게 개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급변했다는 얘기지.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파퓰레이션에. 그래서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저 위에 있는 걸 따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난리가 난 거지. 가까스로 어째저째 조금 저 높이 있는데 이 먹이는 모두들 언감생심이고,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더 낮은 곳에, 그러나 높은 곳에 상대적으로 있는 먹이들은 그 중에서도 형질 중에서 목이 조금 긴 기린들은 쟁취할 수가 있었고, 불행한 대부분의 목이 짧은 기린들은 슬프게도 도태가 되어야만 했었겠지. 그러면 살아남은 조금 목이 긴 두 암컷 수컷 기린끼리 짝을 짓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목 길이가 일종의 심화, 점점점 더 발전되는 하나의 형질로서 방향성을 가지고 쭉 발전을 하게 됐다라는 이론이 되는 것이죠. 아주 매우 그럴듯한 이론이지. 환경이 어떤 특정한 형질을 선택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북돋으면, 그러다 보면 이제 옆 동네에 원래 기린의 공통조상이 있었다고 칩시다. 기린과 무슨 뭐 얼룩말의 공통조상이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옆 동네 살던 목이 그다지 길지 않은 말인지 말목이나 기린목이나 했던 그 동네에 있는 집단과 점점 더 갈라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둘이 서로 조우를 했더니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서 도저히 둘 간에 교잡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드디어 기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으로 종분화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으로 참 딱 흠잡을 데 없는 이론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역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정말 뭐 일리 있는 얘기야. 이제부터 다 그것을 따르기로 하자 한 것인데, 근데 사실은 맞는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정말로 이 기린들이 이렇게 저 위에 있는 먹이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정말 긴 목이 필요했을까? 열심히 다른 생물학자들이 현대에 막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아니었시다거든. 기린은 절대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목 길이가 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큰 혜택이 되지, 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목이 길어지면 무슨 이득이 있었길래 목이 길어졌을까 하는 논란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런데 이제 본질은 제가 오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항상 언제나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게, 생물학에서 특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라마를 크는 틀린 이론, 그래서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는 게 어딨어, 그런 바보 같은 이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간주되었으나 라고 이게 점점점 반전이 생기잖아. 그런데 요즘에서 갑자기 요즘 뜨고 있는 이상한 용어,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는 요즘 후성유전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조금 이제 완전히 퇴물 취급 당하는 새로운 핫 이슈인데, 이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형질이 후성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후성유전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DNA 염기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형질을 완전히 멘델을 뒤집어 버리는 학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멘델을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러한 유전자라는 것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말로 그건 뭐 기적과 같은 통찰력으로 확실하게 유전자의 개념을 꽉 잡아준, 그래서 그 이후에도 100년이 지나서야 멘델이 한 소리가 도대체 뭔 소리였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유전자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관심사인, 중요시 여기는 여러 형질들이잖아요. 형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전자란 형질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다양한 형질이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다양한 형질은 서로 다른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고는 형질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현대 생물학자들이 유전자의 정체를 확인을 했더니 유전자란 DNA란 말이에요. DNA란 무엇이냐? DNA 염기 서열들이 쫙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 순서인데 그럼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 DNA 염기 서열이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질이 이렇게 서로 살짝씩 다른 이유는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100% 항상 어떤 형질이라는 것은 DNA 염기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형질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이제 일반 상식이 되어버린 거지. 그게 유전학의 기본 A, B, C. 그런데 갑자기 웬 이상한 누가 탁 튀어나와서 아니야, DNA 염기서열 변하지 않고도 형질이 변할 수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이제는 뭔 소리야 하는 거야. 이거 미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니야. 공부 좀 더 하고 오셔야 되겠어? 근데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후성유전. 후성유전이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마치 뒤늦게 나타나는, 그런 유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원어는 에피제네틱스란 말이야. 이들이 처음에. 에피라는 뭐예요? 껍질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DNA 본질로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후벼 파서 염기서열을 변화시켜서 그 결과로 이렇게 형질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에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면 형질이 변하는 아주 이상한 신기한 유전학이라고 해서 에피제네틱스라고 이름을 명명을 한 것이고 그것을 번역을 그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좀 바보 취급받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피상유전 하면 무슨 소리가 되겠어. 후성유전이 훨씬 더 이제 해안이 있는 번역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의 자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후성유전이 뭐야? 그러면 DNA 염기서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형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후성유전학을 전공하는 분들도 또 다른 분들한테 그 정의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야. 아니야. 후성유전학이란 DNA에 무슨 메틸기나 무슨 아세틸기가 붙어가지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조금 복잡한 얘기로.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방법론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개념적인 본질의 개념은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후성유전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환경에 주로 변해서 환경이 이것을 매우 이제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조건이 다른 데에서 갑자기 무언가 변했을 때 그런데 후성유전이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얼핏 딱 생각하면은 아니 DNA 염기서열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그러니까 형질이 변한다는 얘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예는 잠시 뜸을 들이고 약을 올리면서 좋다. 자, 인종 간의 차이 있잖아요. 너무나 확연하게 형질이 다른 거 인지할 수 있잖아요. 백인과 흑인을 독특한 형질을 구분 못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인종 간에는 분명히 형질에 아주 확연한 형질 차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인간의 염기서열을 쫙 다 읽어버린 처음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사람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막 그러고 했던 결국은 해냈던 그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다음 순서로 그럼 이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다음은 각각의 개인의 염기서열을 하나씩 읽는 거지 대표 주자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이제 인종 간에 대표적인 인종들 간에 이런 DNA 염기서열을 분석 비교해 가지고서 과연 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DNA 염기서열 차이가 있는지라는 것을 궁금하게 여겼다. 상당히 순수한 마음의 학문적인 그런 관심사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충분히 하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차이가 딱 드러난다면 그걸 가지고서
이 나쁜데 그런 것을 나쁜 것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세상에 마상에 놀랍게도 그것을 했더니 그 인종들 간에 백인,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인, 황인종 같은 이런 인종 간에 DNA 염기 서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물론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종을 대표할 수 있는 확연한 어떤 구분을 시킬 수 있는 DNA 염기 서열 변화 없더란 얘기지. 어떤 유의미한 어떤 차이가 전혀 없는 거야.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누가 봐도 뻔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형질 간의 격차가 있는데 어째서 이 서로 다른 인종들 간은 DNA 그것과 연계되는 DNA 염기서열 변화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냐라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실은 후성 유전학에 의한 그런 차이점이 되는 거지. 형질은 분명히 변하고 있죠. 다르잖아. 그런데 DNA 염기서열 변화는 그것과 관련이 되는 DNA 염기서열 변화는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각 인종들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아주 소수의 인류 집단이 처음에 나와가지고서 도망이라고 얘기하는 좀 뭐하고 그냥 뭐 이주를 해 나와가지고서 유럽과 다른 여러 지역에 각기 서로 따로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곳에 정착을 오래 하면서 그러면 그곳의 직위를 계속 이제 받아가지고서 같은 음식을, 같은 종류의 음식만 계속 먹고 같은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뭔가가 대응을 하는 방식이 집단적으로 그 소수 집단끼리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겠지. 그게 바로 이제 인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형질을 탄생을 시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아니 DNA 염기설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형질의 변화가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된 거지. 이제 봐라 이런 확연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개념적으로 아니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물을 땐 또 하나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가 있지. 성장 호르몬 잘 알고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크게는 이제 신장의 차이를 개인차를 이룰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덩치의 차이도 성장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때 그 성장 호르몬의 차이라는 건 뭡니까? DNA 염기 서열의 변화의 차이야? 아니지. 양적인 차이지.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전자가 달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은 그 성장 호르몬을 그 유전자가 연례를 해가지고서 부진을 해가지고서 성장 호르몬이라는 그 양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 DNA가 RNA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각자의 RNA가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성장 호르몬이라는 생산물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어떤 또 다른 개인은 조금 그것을 이제 탐탁치 않게 여기서 아니야 난 조금만 만들 거야.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아주 작은, 좀 더 적은 양을 만들어내면은, 그럼 그 결과로 키가 작은 형질 또는 덩치가 작은 형질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키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의 성장 호르몬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을 서로 조사하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 내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지. 물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DNA 염기설 변화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순간에 그것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분자생물학 시간도 아니니까 괜히 많이 알면 다치게 나지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의사가 뜻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은 실제로 어떤 양적 변화 어떤 변화가 정성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정량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의 양적 어떤 변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경우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유전자의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유전자 생산량의 양적 변화의 양적 차이를 이제 초래하는 그런 활동이 전부 이런 에피제네틱스라는 범주에 들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DNA 염기서열 변화를 우리가 전혀 감지를 할 수가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질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모든 에피제네틱스 관련된 그 유전자 활동이 모두 다 이제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일부 그런 형질은 에피제네틱스에 의한 그런 조절이 되면서도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뭐 동식물에 관계없이 전부.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획득 형질이거든.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뭔가 유전자의 활동이 DNA 염기서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양적인 차이를 보인다든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쉽게 예를 들어서 아주 음식이 풍부한 지역에 특별히 기름진 음식이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음식을 소화를 하는 효소를 훨씬 더 많이 발현을 할 거 아니야.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여기 먹을 게 여기 고기가 훨씬 많이 풍부하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야 소화가 될 테니까. 그렇지 않고 뭐 먹을 고기가 별로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효소 만들어 봤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필요한 효소를 적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한 양을 많이 만들어내는 식의 대응은 이거는 DNA 염기서열 변화를 전혀 수반시키지 않지. 그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일 뿐이야. 그런데 그러한 특성 자체가 다음 세대에도 기억을 하고 있다가 환경이 그다지 크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한 비슷한 그런 전수되는 환경 아래에서는 그대로 그러한 패턴을 답습을 해가지고서 형질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런 예가 매우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에피제네틱스라는 것에서. 그러면 다시 말해서 획득 형질, 이거 획득 형질인데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괜히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다 해봤자 모든 것이 이제 예외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깔끔하게 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획득 형질도 유전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없다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아라. 어떠한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다. 왜?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메커니즘, 기전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이 도대체 뭐가 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하죠? 그럼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쪽으로 이제 해서 분자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오케이? 40분.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지난 주말과 주초에 좀 개인적으로 아주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질문지를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질문을 답해드리는 요 시간은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을 다시 합쳐서 해드리고 하고, 이번 주는 계속 그냥, 수업 진도만 나가기로 합시다. 2장의 내용은 얼핏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미리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뭐 이게 툭 튀어나와? 갑자기 화학과로 들어 원자 구조 무슨 원자 분자 뭐 이런 게 나오고 쭉쭉쭉 나가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2장의 말미에 무엇이 나와?
그러니까 이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그 이제 메시지는 뭡니까? 이장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려고 무엇을 팔아먹고 싶어 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다 펼쳐놓는 걸까? 이장의 내용. 누가 혹시 전곡을 하나 딱 찔러줄 사람. 이장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뭘 가르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리저리 빙 돌려 말하지 말고 이장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싶은 것일까? 아무 생각이 없나? 뭐 그냥 뭐 원자, 분자 뭐 그런 거 가르치고 싶은 건가 보지. 뭐 쓸데없이 우리를 다시 고등학교로 되돌려 보내가지고서 기초부터 튼튼히 다시 하고 와라 하고 싶어서 뭐일까? 이 장의 목적은 아니요. 분자생물학이라는 것은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장은 생화학에 가깝지 차라리 분자생물학이라는 것은 이제 DNA가 나오고 그다음에 DNA가 어떻게 무엇을 만들고 막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분자생물학입니다. 그러면 이 장의 핵심은 뭘까? 고분자 물질. 이 장에서 교과서를 만든 저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분자 물질, 매크로몰레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딱 손가락 4개를 펴면 돼요. 너는 날 따라오면 되고. 손가락 4개를 펴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4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것을 하자고 지금 이렇게 복선을 까고 있는 거거든. 자, 뭘까? 고분자 물질 4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유전물질인데 유전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핵산 4가지. 그게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저분자 물질과 고분자 물질의 차이점은 크기가 다른 거겠지 뭐. 고분자 물질 일단 등치가 커. 거대한 물질. 무슨 코끼리, 무슨 항공모함 뭐 그런 거지. 큰 거. 왜 우리가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왜 생명 시간에 고분자 물질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지. 생명하면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세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세포. 그러니까 생명은 세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일단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세포? 그럼 세포가 뭔데?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것을 알고자 하면은 세포가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구성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거 역시 그러니까 이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 맞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공부하고 싶은데 완전히 그 전통적인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이게 뭐, 그러니까 세포하면 보통 세포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세포막은 뭘로 만들어졌을까라고 막 하면 이제, 인지질이라는 걸로 만들어졌네? 인지질은 뭐지 도대체? 인지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4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이 생명체에서 발견이 되는 거지. 왜 이것을 4종류로 나눌까요? 각각의 화학적인 특성이 다르니까 4종류로 구분을 하겠지. 왜 우리가 그 화학적인 특성을 알아야 될까? 걔를 알아야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고치는지, 얘가 누구하고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
성질을 알아야 예측이 가능하고 뭐 또는 어떤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지. 그러니까 네 개의 고분자 물질을 그래서 생명체에서 그러니까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체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생명체가 아닌 곳에서 고분자 물질을 찾아보라고 물론 실험실에서 합성을 할 수는 있으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고분자 물질을 생명체 외에서 찾아보라. 못 찾지. 그래서 그러면 이 고분자 그런데 이 고분자 물질의 특성은 뭐냐?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할 거 아니야, 이들이. 근데 고분자 물질에는 어떤 그 덩치가 큰 것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조금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냥 테슬라 만들듯이 테슬라 자동차 만들듯이 주형을 그냥 큰 걸 이미 설계해가지고 쾅쾅 찍어내면 그냥 쉽게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생명의 진화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은 뭐예요? 조립을 해야 될 거예요. 조립을 하면 부품이 나오죠. 그럼 부품을 알아야지. 각각의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탄수화물이라는 고분자는 도대체 어떠한 부품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부품들을 어떤 식으로 조립을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핵산은 도대체 어떠한 부품으로 되어 있는가? 핵산들은 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어떤 부품들, 그러한 부품, 각각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 조립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지? 각각 부품을 알려고 하면은 원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소와 분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소와 분자의 차이점. 아주 작은 단계에서 아주 원료하고 그 원료 한 두세 개를 같이 연결해서 만든 작은 조립품의 차이가 원소와 분자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CO2. 분자이잖아요, 분자. 두 종류의 원소가 모여가지고서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튀어나오잖아.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서로 결합을 한 거야? 무슨 풀질을 했길래 얘네들이 딱 붙어 있지? 그 생명체에서 그 풀질, 본드,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영어로도 본드라 그래요. 한국말로 본드, 그런 본드, 화학 결합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알아야 어떤 식으로 이러한 작은 조립 원료들을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런 고분자 물질을 이루게 됐는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게 사실은 모든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요 괄호치고 이게 들어간 거는 유기고분자 물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기고분자 물질이라는 용어를 떠올린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용어지. 무기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물론 합성은 할 수 있겠지. 어떤 식으로. 그 얘기는 유기와 무기의 차이는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탄소가. 그러니까 탄소가 여기에 들어가서 개입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도저히 그렇다면은 탄소가 없었으면 생명체가 처음부터 출발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고분자 물질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장을 이렇게 막 설파를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진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될까? 실제적으로 중간에 여러 가지 이 미세한 디테일들은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또는 내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를 정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질 거. 그러니까 급할 때 일일이 원소, 분자, 무슨 화학결합 정도는 조금 대충은 이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긴 하지만 본질은 2장과 사실 3장에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2장과 3장의 본질은 요 네 가지를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지질, 그 다음에 단백질과 핵산, 요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그걸 좀 구분할 줄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정말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또 다른 것을 공부를 할 때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최소한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고 그들이 어떤 데 쓰이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 3장의 목적입니다. 2장은 처음에 먼저 탄수화물과 지질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 둘을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둘 다 일종의 주 기능은 다른 기능도 물론 많지. 그러나 탄수화물과 지질의 주 기능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공부를 하고 3장은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단백질과 핵산을 이제 묶어서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단백질은 또 다른 기능, 아주 중요한 생명체의 중요한 기능, 생명체의 이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능, 효소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효소의 특성과 뭐 그런 것들을 거기서 강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단백질과 핵산을 같이 묶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닥치고 10분 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